국민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7일 목요일 뉴스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천여 개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유권자들이 선정한 워스트 10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모인 전국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이미 35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었던 총선 내시죠.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3,311명의 시민들로부터 4.13 총선 최악의 후보를 선택받았습니다. 영예의 주인공이 누구냐? 무리한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을 잃게 만든 용산 참사의 책임자 김석기 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후보입니다. 김석기 후보의 뒤를 이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나경원, 김진태, 김을동, 오세훈, 황우여, 최경환, 김용남 후보와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워스트로 선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 108조에 위배된다며 중단을 요구했었는데요. 총선 넷은 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유권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는 계획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워스트 10 후보의 지역과 이름을 밝혀보겠습니다. 경북 경주 김석기, 부산 중구 영도 김무성, 서울 동작을 나경원, 강원 춘천 김진태, 서울 송파병 김을동, 서울 종로 오세훈, 인천 서구을 황우여, 경북 경산 최경환, 경기 수원병 김용남. 여기까지는 새누리당 후보고요. 그리고 인천 남구을 무소속 윤상현 후보까지 모두 10명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새누리당 대구 지역 공천을 받은 11명의 공천자들과 이들을 견인하고 있는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이 공천 파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말입니다. 배철이를 때려주십시오. 배철이를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13 총선에서 제2의 이정현에 도전하는 전북 전주을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배알도 없느냐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인천 남구을에 후보를 내놓고도 지도부가 유세장에 한 번도 안 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있습니다. 공천을 받아 출마한 새누리당 김정심 후보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채널A에서 발췌한 녹음 클립입니다. 여러분 막말 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올곧게 열심히 봉사하는 김정심을 뽑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광주에 삼성 미래차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양자 후보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비웃었습니다. 정치가 시키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공식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가 4.13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을 한 지역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17곳 가운데 우세를 확신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이 모든 사용자의 메시지를 암호화했습니다. 아이폰 잠금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의 공방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안보 사이의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을 세계 제1위의 메신저 회사가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박창진 사무장이 요양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복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승무원 김도희 씨 역시 지난달 병 무급휴직 기간이 마무리된 뒤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주요 지역구 방송 토론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우선 인천 남구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귀옥, 새누리당 김정심,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 김성진 후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윤상현 후보가 토론회 내내 눈에 두드러지게 몸을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와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윤상현 후보입니다. 최근 저의 부주의 언사로 인해서 남구 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누군가 저의 사무실에 들어와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가려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러나 당내 화합을 위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저의 심정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후보님 스스로 자인하시다시피 그 국회의 그 엉망진창인 그 막말 사태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사회를 참 많이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선진화법은 원래 발의는 새누리당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이 선진화법의 기본적인 사고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어느 일방
당이 그것을 독주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정말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가장 국민에게 좋은, 그렇죠? 그런 것을 도출해내자고 하는 게 선진화법의 기본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폐지하자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의아하고요. 도대체 국회를 거꾸로 가자고 하시는 건지 민주화로 가자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선 이제 저의 최근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기호 후보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라. 남구 발전을 위한 애정으로 열정으로 보답하라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진화법 물론 당시에 황우여 대표께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야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전 18대 국회에서 있어왔던 몸싸움 방지했습니다. 몸싸움을 방지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하는 게 항상 자기의 최고의 정책 이해관계를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기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게 전혀 되질 않습니다.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 법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안을 가져와서 빠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빠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가 비효율성의 국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번엔 서울 구로을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강효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죠. 한 발 앞선 박영선 후보를 강효식 후보가 맹추격하는 양상입니다. 토론회는 그래서 뜨거웠는데요. 강효식 후보의 매서운 훅과 박영선 후보의 차분한 대응이 대조됐습니다. 누가 더 구로 주민을 사랑하는가 이 논쟁도 있었는데 토론의 격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강효식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면은 너무 두루뭉실해서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딱 들어오지가 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 구로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중단만 시켰습니다. 대부분 이 구로에 지금 변화가 8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저하고 서울시장이 한 일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예, 강효식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구로에 건물 하나만 들어서도 전부 다 의원님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도 이제 의원님의 이번에 그 공보물을 봤는데요. 글쎄 그 조감도식의 그 공약은 정말로 그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제 공약을 두고 두루 뭉실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벌써 3선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물 자체가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현혹하는 어떤 그 유혹적인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구로의 서민들은 이런 그림 하나 보고 속는다면 또다시 야당 집권의 16년에 또 한스러운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로 박영선 의원님 모든 우리 지역에 낙후됐던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디 구로가 신도림 지역가 일부 지역만 개발됐지 가리봉동을 보시고 어떻게 구로가 잘 살고 변화됐다고 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아마 박영선 의원님께서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거지가 신도림동에 사시는지 연희동에 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가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은 자질의 공약을 떠나서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디서 주거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과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시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역시 30초 드립니다. 네, 구로동 시장에 가면 상인분들이 가장 반깁니다. 그동안에 그 새집 건너 한 집 정도,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시장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구로시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이 강효식 후보께서는 4년 전에도 허위 사실의 후보 비방으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제가 지명한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마 4년 전에 제가 건 선관위로부터 검토하던 그 현수막을 두고 가처분 신청을 내렸는데요. 그게 제가 걸자마자 다음날 바로 그것을 가처분 신청을 집행했습니다. 저한테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저는 그것은 어떤 분이 말하시기를 이건 병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법사위원이 그 대한민국에 그렇게 높습니까? 정말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였지만은 박영선 후보님께서는 그 야당의 법사위원으로서 그렇게 법을 그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박영선 의원님의 장남무죄 일체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만은 정말 또다시 박영선 의원 아픔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는 귀족 후보입니다. 33억의 재산을 가지고 12년 동안 4배 재산 가치를 올린 그런 분이세요. 우리 서민들,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 말끝마다 허위사실,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런 박영선 후보는 더 이상 우리 구로가 원하지 않는 후보입니다. 저는 정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박영선 의원님보다 더 정직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습니다. 의원님, 좀 더 자중하시고 그런 법사위원 지내신 분으로서 말씀을 잘 삼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엔 경북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용산 참사의 원흉으로 통하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김석기 후보 방송 토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출마한 정종복 후보는 토론 거부가 27만 경주 시민을 우롱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권영국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방송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인물 됨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방송토론 불참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맥빠진 토론회였는데요. 권영국 후보는 용산 참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께서는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하셨죠. 이번 선거 출마 선언에서 모 후보를 잡겠다 도발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산 참사 당시에 철거문을 변호했던 변호사로서 2009년도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용산 참사 사건 그 진실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한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가 그 이권의 개입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우리 그 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또 대형 건설사였는데 그들이 이 시공을 맡고 있었고 추진을 하고 있었죠. 다음 이 과정에서 용산의 세입자들이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등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용역들의 폭력에 못 이겨서 쫓겨나가게 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와대에도 호소하고 또 용산구청에 가서 찾아가서 호소하고 여러 군데 이제 호소를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그리고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간 것이 자신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서 이제 올라간 것이 그 빈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설득의 과정 없이 만 하루 만에 그것도 그 추운 겨울 1월 달에 물대포를 공격하고 또 진압을 함으로써 극단적인 참사가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이 생명을 매우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는 야권 후보임을 분명히 자임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이 기호 6번 권영국이 김석기 후보에 맞설 수 있는 후보임을 자부하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경주가 바뀝니다. 경주가 바뀌어야 대한민국도 바뀝니다.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 권영국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이 기호 6번 권영국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4월 13일 반드시 투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와 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꾸겠습니다. 어이 그건 2년 전 지방선거 때 했던 거 아닌가? 최신 버전이 새로 나왔어. 제가 종아리를 걷겠습니다. 저희에게 회초리를 대십시오.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이거라고. 씨발, 야 이번엔 무릎을 꿇었어? 야 다음엔 머리 받겠다. 야 그나저나 이건 안 만드냐? 혁신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맞아. 이런 거는 매뉴얼대로 해야 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천막당사로 가는 거 어떨까? 그렇지. 승리를 부르는 특효약하면 바로 천막당사지. 하지만 수도권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철수가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철수한테 맡겨두고 그 천막당사 말이야, 대구에다가 설치하면 안 될까? 당사를 대구에다가? 출입기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이 새끼야, 지금 대구 절반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대구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공약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뭘 가리냐 이 새끼야. 그래야 충격요법이니 분골쇄신이니 환골탈태니 이런 말들이 신문방송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뭐가 대수냐? 야 환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새누리당이 4월 6일에 충격요법을 썼다, 이 알리바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니까 나중에 새누리당이 개표해서 승리했을 때에 필요한 알리바이?
뭐 그렇지. 지금 그걸 언론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판이 바뀌었어. 뭐 우리가 이겼다? 야, 그거 누가 믿겠냐 이 새끼야? 위험해. 헌, 이제 머리가 돌아가냐? 하이 새끼들, 이렇게 돌대가리여서 어떻게 대선 경선 때 나를 이길 수 있겠냐? 역시 무의 기지와 재치는 그야말로 약을 빤 것 같아. 약을 빤. 야, 이 새끼야, 이게 죽으려고. 자, 이제 문제 내도 되겠죠? 자, 심사위원 앞에서 경연을 하고 시청자들의 투표에 따라서 우승과 탈락이 결정되는 형식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가 있습니다. 머라이어 캐리, 제니퍼 로페즈, 키스 어번 같은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심사위원을 맡아서 활동했고요. 켈리 클락슨, 캐리 언더우드, 제니퍼 허드슨 같은 실력 있는 신인을 배출하면서 널리 사랑받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사한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은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뭐 이런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폭스 TV의 인기 프로그램이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이 방송이 시즌 15의 마지막 방영분을 끝으로 폐지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환 아십니까? 이 폭스 TV는 우리와 DMA가 같아요. 미국의 TV조선 아니야? 폭스 TV 프로그램. 바로 가지, 정답. 자, 정답은요? 청년 비례대표 선출. 아, 그 2012년에 딱 한 번 하고 만 거? 접수비는 접수비대로 받고 면접은 5분도 안 하고 그 짧은 5분 동안 야,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딴 거나 물어보고 말이죠. 그리고 후보들을 바로 귀가시킨 그 청년 비례대표 선출을 말하시는 겁니까? 뭐 사회자, 야 2012년에 딱 한 번 하고 만 거는 우리 이야기 맞는데 접수비 받고 면접 5분도 안 하고 야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딴 거 묻고 그리고 곧바로 귀가시킨 거. 야 마 그거는 더불어 입 터진 민주당 얘기야. 이 글쎄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2012년에 잘 써먹었던 이준석, 손수조, 김상민 웬만한 청년들 다 공천 줬어. 근데 더불어 입 터진 민주당은 스스로 에이스라고 부르던 김광진, 장하나 다 떨어뜨렸잖아. 뭐 경선에서 밀려난 거라고는 하지만 하여간 야합이니 줄 세우기니 연줄이니 해도 사람 잘 챙겨주는 거 이걸 더불어 입 터진 민주당도 우리 새누리당을 닮아야 해. 읍참마속 좋아하는데 아니 자기 팔다리 다 잘라놓고 뭘 한다고. 아이고 본인들 걱정이 나세요. 야 그나저나 허나 그 청년들 가망 있겠냐? 특히 철수하고 붙은 그 대권 주자하고 붙은 준석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우리가 이 안철수를 너무 응원해서 어려울 것 같아. 이 웬만큼 응원했어야지. 어이고 준서가 미안타. 정치는 다 그런 거래. 자자자 정답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바로 가죠. 정답. 자 정답은요 프로듀스 101. 뭐 프로듀스 101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맞는데? 그건 한국 프로그램이죠. 사실 나는 프로듀스 201을 하고 싶다. 프로듀스 201이요? 그건 뭡니까? 201명의 새누리당 당선자를 내고 싶다 이 말이다. 아니 150석도 어렵고 130석이 될까 말까 뭐 그러셨잖아요. 야, 내 말은 주어가 없어. 야, 150석도 어렵고 130석 될까 말까. 야, 그건 야당 얘기지. 야, 201석쯤 되면은 말이다. 다음 대통령은 너 거저먹기일 텐데. 201석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지. 그게 뭐야? 250석은 먹을 수 있었는데 공천장은 안 줘가지고 201석에 불과하게 만든 무능, 역적, 당대표부터 교체해야지. 이 새끼야 그게 무슨 얘기야? 뭐 댁이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공천장을 받아간 70%가 친박이야. 망종의 사약 먹일까 처서의 목을 칠까 그 선택뿐이라고. 야 화나 그 70%가 누구 덕으로 당선됐건 간에 4년 후면 자기와 무관할 사람에게까지 충성할까? 야 화나 너부터 잘 생각해봐. 뭐
우리도 다음 대선 경선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해서 후보를 선출하면 어떨까? 뭐 그래 해봐라. 뭐라든 뭐 니들이 날 이기기 힘들걸.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그 전에 그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검사해 봐야겠지. 도핑 테스트 말이야. 이 새끼가 죽으려고. 야, 내가 마약했다는 거냐? 야, 마약한 새끼는 내 사위야. 야, 사위가 했다고 장인까지 마약을 했다고 하면 친동생이 마약한 청와대 느그 누나도 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닥치지 못해. 자, 오늘도 정답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만약 삼성 망하는 것이 필연이라면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이 책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아님, 네,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빵아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정답 유시진, 네. 경기도 안성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업맘입니다.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 전업주부들 비율이 높아서 항상 속상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요즘 젊은 엄마들조차 정치에는 문외한이고 관심조차 없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학부형 모임에 나갈 때마다 슬쩍 정치 얘기를 꺼내보곤 하는데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이번에 측선물로 주시면 자랑도 할 겸 얘기도 꺼내면서 투표 동료도 적극해보겠습니다. 아마 투표 이후에 선물이 도착할 것 같은데요. 여하간 당첨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구밍 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여동생이 5대 대기업 가운데 한 곳에 계열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여직원들이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후 5% 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번 기수에서는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자가 없다고 하는군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노동시장 개혁도 큰 걱정이네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계약하는 거지요. 기업의 노화는 필연적이고 창조적 파괴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핀란드와 한국의 기업 상황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핀란드라면 노키아 얘기하는 것이요. 박상인 교수의 책도 실은 노키아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다룬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책을 받게 된다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삼성 혹은 여타 대기업의 몰락에 대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한 내용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죠? 네. 그렇다면은 어제까지 조사한 거는 공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조사가 수행이 됐다면 그건 이제 공표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죠. 0시부터 실시를 했다면 그 부분은 지금 선거 때까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막판 판세에 여론조사 결과로 그 좌우됨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뭐 그간 발표됐던 여론조사도 그렇게 공신력이 높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여론조사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좀 성숙돼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여론조사 많이 튀고 있어요. 예.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예.
서울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노원병 경우에요. 지난 5일 그 문화방송 그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39.3%였고요. 예. 그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는 30%였습니다. 오차범위 밖을 그 벗어나는 안철수 후보의 이제 1등인데 예. 같은 날 국민일보와 C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3.9%, 이준석 후보는 33.7%였습니다. 그러니까 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박빙이었거든요. 예. 같은 날 실시된 여론조사였는데 또 하나 사례는 그 경남 창원 성산 지금 노회찬 후보가 단일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것도 같은 4월 5일입니다. KBS 조사였는데요. 거기서는 노회찬 후보가 40.8%였고 강기훈 후보는 31.7%였습니다. 네. 9.1% 차이로 상당히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오차범위 바뀌죠? 예, 오차범위 바뀝니다. 예. 근데 그 경남 신문 조사에서는 오히려 강기훈 후보가 36.6%, 노회찬 후보가 33.2%로 3.4%를 강기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한쪽에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노회찬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강기훈 후보가 오히려 오차범위 안쪽이지만 어쨌든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총선 여론조사는 그동안 그 4년 주기로 계속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대선 같은 이제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전국이 이제 조사 대상이 되고 거기서 연령을 표집하고 지역도 표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단위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샘플을 추출하기가 쉬운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지금 253개 지역으로 잘게 쪼개서 거기서 그 잘게 쪼갠 그 단위에서의 인구 비례나 이런 것을 다 추출해서 거기에 맞게 20대, 30대 뭐 연령별로 그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예. 조사를 지금 또 지역을 한정을 해야 되니까 KT 집 전화를 쓸 수밖에 없고요. 일단 지역 번호가 표시되는. 예.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유선 전화, 집 전화 안 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 찾기가 상당히 힘든 거고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목표치보다 젊은 층의 응답이 적게 나오면 거기를 이제 곱하기 몇을 해서 보정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전국 단위 선거보다는 총선 선거가 총선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뭐 각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 군데서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짜증을 내고 응답 거부도 많아지고 설사 설문에 응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 여론조사는 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아까 오차범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 뒷부분에 뭐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여론조사에서 뭐 김개똥 후보가 40%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렇다면 100번의 여론조사,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95번 정도는 김개똥 후보의 지지율이 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밑으로 4.4를 빼고 위로 4.4를 뺀, 그러니까 4.4를 빼면 얼마죠? 40%에서 35.6, 35.6에서 44.6%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거지 딱 특정해서 그 값을 딱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4를 해보면 8.8%포인트 안쪽에 있다면 그것은 어디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셔서 지금 저 후보가 지금 많이 앞서고 있네. 저기는 뭐 안심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후보를 끝까지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죽을 것 같으시죠? 이게 뭐 여론조사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가야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할 텐데 말입니다. 기자들이 죽을 맛이 날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뭐 그런 그 한계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다만 독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그냥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한 개 지역구인 대선의 경우는 여론조사 데이터, 구체적 수치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개 선거구니까요. 아무한테나 전화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250개가 넘게 지역구가 갈려 있으니까 그 지역구에 사는 사람 맞는지 이게 도통 감지가 안 되고요. 저도요 수차례에 걸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회사로부터 한 12통 넘게 받았을 거예요. 제가 세봤는데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사는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뭐 성남이 나오고 무슨 경기도 광주가 나오고 말이죠. 아니 거기가 왜 나오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쳐가지고 나 거기 산다 이러면은 제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전화 임의 걸기로 해서 이제 집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휴대전화 여론이 그 청취가 안 된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도 임의 걸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남에 사냐 광주에 살고 있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여론조사에 응하면 그게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나 저러나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집전화로는 몇 번 그 동일한 지역구 그 여론조사가 왔어요. 뭐 그건 틀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 집전화를 안 없앱니다 지금.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정확한 여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총선 이야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 지금 광주광역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그 열세를 띠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표적수가 없는데 뭐 문재인 대표가 내려가야 뭐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려오란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내려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형국이고요. 더민주의 광주 전략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호남에서는 반문재인 정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뭐 이런저런 이제 뭐 묘안을 짜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광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를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승격하고 총력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형적인 여당 수법인데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양자 후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광주를 위해서 이 공약을 한번 제대로 추진해 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형적인 여당식 선거 수법이고 정말 광주가 다급하긴 다급하구나 그것을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 총 8개 지역구인데 이전에는 이제 7개 지역의 열세였고 광산을 이용석 후보만 권은희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상당히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드는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급함을 더 위기의식을 더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선심성 공약이 나왔고 또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다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투자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한 것이고 김종인 대표는 양양자 후보가 삼성 쪽과 사전에 협의한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삼성 쪽에서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머쓱해진 상황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철수 대표가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가 시키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5공식 발상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5공식 발상이라는 말은 김종인 대표의 그 국보위 전력에 빗대서 당신 그 옛날에 50 때 일했던 그런 생각이 여전히 그 발상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함께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 다 됐네요. 예, 안철수 대표가 그 어떤 소통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말하는 센스나 이게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써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그나저나 이 광주의 문재인 반대 정서 이건 뭐 해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 그보다도 실체가 있는 겁니까? 네. 아니 그 광주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그런 흔적도 없다. 뭐 우리가 반문 정서가 왜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적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성한용 선임 기자나 김기겸 선임 기자나 광주 문재인 반문 정서의 어떤 시원 뿌리를 이제 살펴 들어간 기사를 한번 쓰신 것 같은데, 그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하면 예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민정수석을 하고 그럴 때 그 자리가 워낙 그 인사 뭐 장관이라든지 여러 산하기관이라든지 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좀 광주 호남 사람들을 좀 홀대를 했다. 그런 검증 과정에서 배제를 했다. 뭐 그 외에 또 무슨 그런 발언도 했고 이 정권은 부산 정권인데 왜 부산에서 우리를 안 도와주냐 뭐 이런 발언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문재인 정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냐 없냐를 따지자면 일단 지금 국민의당 후보들이 뭐 인물 경쟁력이 뭐 그렇게 뭐 아주 훌륭한 현역 의원들이긴 하지만 인물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압도적으로 그 국민의당 쪽으로 쏠리는 걸 보면은 반문재인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그 반문재인 정서에 이르는 본인들이 믿는 그런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참여정부 때 호남을 인사적으로 홀대했다. 이거는 억측이고 이거 과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임 기자들의 결론도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취재를 해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일부러 호남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일은 없었다. 그게 취재 결과거든요. 근데 좀 뭐 호남에서 어떤 호남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친노 세력과 맞서면서 그런 좀 잘못된 얘기들을 좀 확대 재생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3%만 득표하면은 의석 하나를 얻지 않습니까? 5개 의석 이상을 얻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뭐 5개 의석을 얻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군소정당, 소수정당으로서는 3% 득표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원내 진입을 할 수 있는 건데 3%라고 하면은 한 70만 표에서 투표율이 좀 올라가면 75만 표까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소수정당들이 좀 주목받는 소수정당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녹색당 기호 15번입니다. 그 홍보 메시지가 상당히 톡톡 튀고 재밌는 활동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그 원내 진입 3%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호 14번 노동당은 옛 진보신당의 법통을 이어받은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중연합당 기호 16번인데요. 그 창당한 지는 뭐 한 달 정도 된 신생 정당인데 이미 당원 수가 3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위헌 심판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그 재건 조직 아니냐 지금 그런 이제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어쨌든 진보정당 중에서는 정의당 외에 녹색당 그리고 노동당, 민중연합당의 성과가 지금 기대가 되고요.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기독교계 정당입니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윤석 의원이 기독자유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예요. 예, 그러시군요.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막겠다 뭐 그런 각오로 기독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순식간에 기독자유당이 이제 원내 정당이 된 거죠. 현역 의원이 있네. 그래서 기호도 5번입니다. 정의당이 4번인데 기독자유당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 투표에서 상당히 이게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쉽사리 볼 수 없는 게 18대 때 기독당이 있었는데요. 44만 표를 얻어서 2.59%를 득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3% 상당히 근접한 거였죠. 그때는 이제 또 그 통일교 정당이 평화통일가정당이 나와서 기독교계에서 이제 바싹 긴장해서 표가 좀 많이 몰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독자유당과 기독민주당으로 일단 기독교계 정당도 지금 분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독자유당 기호 5번이고 기독민주당 기호 13번인데 어쨌든 지금 기독자유당 어쨌든 기독교계 정당이 이번에 3% 이상의 의석을 받아서 원내에 제대로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저는 걱정거리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신교인들하고 제가 뭐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개신교인이고요. 근데 진보적인 개신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이 표를 많이 얻기를 바라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왜요? 새누리당에서 다 올 표라는 거죠. 그 야당 찍을 표 중에 기독자유당, 기독민주당 여기로 갈 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힘을 뺀다면은 뭐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판단 이면에는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 거예요. 이 뭐 선거 때마다 17대부터 떴다 방식으로 이제 총선만 되면은 창당한 당이 이런 기독계열당인데 이 기독자유당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빤스 목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왔습니다. 빤스 목사 전광훈 씨가 지금 이끌고 있고 전광훈 씨 친구인 그 장경동 씨, 그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주접을 떠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양반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쪽 분야의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는 전문가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 교계 전문가는 제가 확실하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내 정당이고 기호가 5번이라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 드립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하지만 짚을 건 짚어야죠. 네. 대상그룹 창업주 임대홍 씨가 별세를 했군요. 네, 대상그룹 하면은 미원 생각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미원하고 삼성, 예. 그 양자의 관계도 조명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한 며칠 동안 총선하고 재벌들 이야기를 좀 격하게 하다가, 좀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이 뉴스를 골랐습니다. 대상그룹은 이제 잘 알려졌다시피 미원으로 일어선 기업이죠. 그리고 이 그룹의 창업주가 임대홍이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전 명예회장쯤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 직함은 없으시고요. 향년이 97세로 백수에 가까운 삶을 사시고 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임대홍 창업주께서 지금까지 기자들 또 언론 사회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은둔의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작고를 하시고 나서도 엊그저께 당일 발표가 되지 않고 어제가 돼서야 이제 대상그룹에서 부고를 알려서 그게 이제 어제 주로 뉴스로 많이 나오게 됐었죠. 알려진 건 임대홍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195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조미료 제조 공법을 배웠다는 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부산에서 150평 규모의 작은 조미료 공장, 이게 동아화성공업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대상그룹의 전신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서 미원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미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일본에서 이제 기술을 전부 전수받아서 미원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일본 기술을 이어받아서 국내에서 미원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미원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 1987년에 아마 은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상그룹 명예회장이죠. 임창욱 명예회장, 이분께 87년에 경영권을 물려줬다는 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그룹의 말로는 매우 검소하셨고 그러셨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보내고 했던 모양이던데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이제 아들이신 임창욱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오랫동안 1년 8개월인가 옥살이를 하신 경험이 있죠. 더 유명한 건 이제 임창욱 명예회장의 맏딸인 임세령 씨가 이재용 부회장하고 결혼을 했다가 2009년에 이혼한 것,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이건희 명예회장이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도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미료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삼성의 제일제당과 대상 간에 벌어졌던 굉장히 오래된 악연인데요. 이병철 회장은 거의 이제 인생 말년에 이 얘기는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해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식과 골프, 미원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식이야 뭐 이제 이창희, 이맹희, 그 장남, 차남이 워낙 말썽을 많이 부렸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골프는 뭐 저는 안 치지만 프로들도 잘 안 맞는 게 골프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미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대사죠. 실제로 그래서 이 미원그룹, 그러니까 대상그룹하고 삼성그룹의 악연은 그 이재용 부회장과 그 대상그룹의 맏딸 임세령 씨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해소가 되는 듯 했는데, 또 이 두 분이 이제 2009년 이혼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묘해졌죠. 그래서 호사가들이 이제 그 라임을 맞춰서, 예, 이건희 회장도 이런 말을 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식과 자동차, 미원이다. 뭐 이렇게 한탄했다는 말이 나돌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아마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예. 이제 이병철 회장의 말에 맞춰 라임을 맞춰서 지어냈을 가능성이 이제 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미원 전쟁에 대해서 잠깐, 조미료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요. 우선 이 조미료 전쟁, 도대체 삼성그룹 같은 큰 회사가 미원 그 조미료가 뭐라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꼽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원래 그 삼성 특유의 경영 스타일, 그 이병철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특유의 경영 스타일은 돌다리도 두드려 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이병철 회장이 무슨 1960년대 70년대에 미개척된 시장을 막 진두지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병철 회장은 퍼스트 무버가 아닙니다. 베스트 팔로워에 가까웠던 사람이고요. 예. 누군가가 1위로 딱 시장을 개척해 놓으면 네. 저기 돈 되는 시장이야. 예. 저기 들어가서 돈질해서 휩쓸어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장점이 있었던 분이셨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6년에 동아화성공업이 만들어지고 이 미원이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제일제당이 어라 하고 이제 나중에 미원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예. 제가 요 시기의 삼성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초창기 자본을 축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삼성의 3대 주력 계열사가 제일제당, 삼성물산, 제일모직이었거든요. 전부 음식, 무역, 그리고 옷 만드는 모직 이런 거였으니까 이게 전부 다 그 개척한 시장들이 아닌 거죠. 예. 또 뭐 제일제당 주력 제품이 그때 백설표 설탕하고 밀가루, 식용유였는데 밀가루는 이제 곰표 밀가루가 있었고요. 대한제분에. 또 식용유는 제일제당이 79년에 만들었는데 여기 원조도 이 신동방의 해표 식용유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뒤따라 들어와서 전부 다 시장을 석권을 했고 그래서 미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병철 회장은 믿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원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그 동아화성공업이 아예 이제 회사 이름을 1962년에 미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1965년에 삼성의 제일제당이 미풍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슷한 MSG를 앞세운 그 미원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이 시장을 석권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분야에서는 이 미풍이 미원한테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신문 광고를 쭉 찾아보면 이 미풍이 정말 미원을 이기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미풍 이름을 뭐 여인표 미풍으로도 바꿨다가 뭐 백설표 미풍으로도 바꿨다가 뭐 국자표 미풍으로도 바꿨다가 그런데 다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다 해봐도.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은 그냥 뭐 참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의외로 조미료 시장에서의 이 역전이 일어난 게 언제였냐면 198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렸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삼저 현상 또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노동조합 활성화 또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라고 하던 때였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건강이라는 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그 화학조미료 유해론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게 원래 이 다시다라는 조미료, 복합조미료를 그 제1제당이 1975년에 출시를 했는데, 예. 이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조미료였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찌개에 넣는 조미료가 하얘야지, 이 누리끼리한 거를,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이 가루 자체가 누리끼리 하니까 다시다는 아예 국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원은 뭐 아예 다시다를 경쟁 상대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원이 이때 조금 대비를 해서 다시다랑 비슷한 제품 하나만 걸쳐놨어도 이 조미료 시장이 역전이 안 됐을 텐데, 예. 미원은 이제 다시다를 제품으로도 안 여겼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1980년대 들어와서 화학 조미료 유해론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미원은 전부 MSG인데 네. 하필이면 다시다에는 쇠고기 분말가루가 조금 들어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1제당의 스탠스를 천연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다를. 아니 다시다도 MSG가 들어가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MSG입니다. 근데 쇠고기 분말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제1제당이 천연의 맛이 듬뿍 쇠고기 다시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당연히 보건사회부와 공정거래실로부터 과장 광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구를 또 바꿨죠. 그때 등장한 문구가 그 유명한 쇠고기 국물 맛 쇠고기 다시다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걸립니다. 공정거래실에. 이유가 뭐냐면 쇠고기 가루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조금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쇠고기 성분 함량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마치 쇠고기가 주요 성분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는 건 문제다. 이거였었거든요. 예. 사실은 뭐 여기 쇠고기 분말이 얼마 들어있겠습니까? 이것도 MSG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 분말 조금 넣어놓은 것으로 어쨌든 다시다가 발딱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미료 시장에 일대 그 변화가 일어났고요. 네. 이 우여곡절을 겪은 제1제당이 제가 이제 굉장히 기억나는 일화인데 1992년에 북어국 다시다를 출시를 하면서 이 쇠고기 다시다 출시했을 때 그 공정거래실에서 쇠고기 성분 함량도 표시하지 않았는데 쇠고기가 주요 성분인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이 지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으니까 예. 이때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예. 북어도 참 많이 들었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묘하게 잘 피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색 조미료 시장은 여전히 미원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MSG 조미료 시장에서는 다시다가 1위에 올라서 이병철 회장의 반분이라도 풀게 되기는 했죠. 제가 이제 대장그룹 창업주께서 돌아가셔서 이 다시다 전쟁을 조금 돌아봤지만은요, 사실은 조금 이 얘기를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지켜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5조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제 재벌 대기업들과 비슷한 반열에 오른 회사 중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지만, 바이오시밀러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거든요. 의약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의 대장주이고, 어쨌든 최근에 미국의 판로를 뚫어서 크게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네. 자산이 5조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의 삼성이 지금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는 영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시장의 개척자는 셀트리온이라는 작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었고요. 셀트리온이 이 시장을 개척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바이오 기업들은 전부 다 작전주나 하는 애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슨 작전이나 하고 사기나 치는 애들로 평가를 받았을 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세계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뚫어서 지금은 굉장히 유망한 회사가 돼 있죠. 그리고 예. 이 셀트리온이 먼저 뚫어놓은 곳을 보고 삼성 특유의 패스트 팔로워의 전략을 사용을 한 겁니다. 셀트리온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이 정말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셀트리온의 뒤를 추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게 미원 전쟁의 재판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과연 그 퍼스트 무버가 아닌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삼성 바이오가 셀트리온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삼성은 그 조미료 시장만 빼놓고 나면 다 이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다 승리를 했는데 첫 번째 실패가 미원이었고 두 번째 실패가 자동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상대는 이름 없는 변방의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던 셀트리온이었고 이제 삼성은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영역에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과연 앞선 벤처기업인 셀트리온과의 승부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을 삼성 바이오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열사들이 밀어줘서 되는 영역이 아니고요. 예. 결국은 미국에서 승부가 날 텐데 미국에서 삼성 바이오는 지금 존재감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상당히 탄탄한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바이오가 셀트리온을 따라잡기가 조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참 이 승부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한 50년쯤 지나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가 벌인 승부가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했듯이 조미료 전쟁처럼 어떻게 회자가 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하는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명 엔젤 투자가 호창성 더 벤처스 대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사 투자가인가요?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천사는 아니고요. 예. 이 엔젤 투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초창기 벤처 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투자받기가 어려운데 예. 굉장히 초창기 기업들에게 천사처럼 자금을 대준다고 해서 이게 엔젤 투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창성이라는 분은 이 엔젤 투자가 쪽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호창성이라는 사람이 구속됐다. 이게 뭐 처음 듣는 소식인데 이러실 수 있는데 예. 사실은 벤처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덩치가 큰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서울 북부지검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예. 이 호창성 더 벤처스 대표라는 분이 중소기업청이라는 곳이 이제 보통 그 벤처기업들을 도와준다고 자금을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소기업청이 그 자금을 푸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엔젤 투자가 너희들이 벤처기업한테 1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1억 원을 같이 투자를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생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엔젤 투자가들이 거기 가서 말을 사바사바 잘 하면 우리가 1억 원 낼 테니까 정부에서는 9억 원 정도 투자해 주세요.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가가 1억 원을 내면 정부는 1억 원에서 한 9억 원 사이를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1대1 또는 1대9 그 사이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지원 시스템인데요. 예. 이게 이제 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 정부 자금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호창성 대표가 이 이제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야, 내가 정부 자금 땡겨줄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요. 예. 정부 자금 몇억 원 땡겨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줘. 일당 넘겨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허위 투자 계약서도 작성하고 뭐 정부 보조금도 중간에 가로채고. 그래서 이제 알선수재, 사기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우선 이게 이제 여담이지만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그 눈길을 끌었었던 건 이게 서울 북부지검 발 뉴스였다는 거고요. 그 뉴스의 그 출처가 그 한국경제신문 단독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여담입니다만 이 북부지검이 이 검찰 기자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경찰 기자들이 출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경찰 기자들 중에 어디 라인 기자들이 출입을 하냐면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텐데 예. 경찰 기자들은 다 담당하는 라인이 있거든요. 뭐 예. 강남 라인, 뭐 영등포 라인, 마포 라인, 중부 라인 이런 게 있는데 이 북부지검이 도봉 라인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예. 도봉 라인은 도봉경찰서, 노원경찰서, 강북경찰서 그리고 이 북부지청이 속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도봉 라인이 그 별명이 구름도 쉬어가는 도봉 라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사건이 정말 안 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 사건이 너무 없어서 여기서 물을 먹으면 네. 3년 동안 만회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빨리 만회를 해야 되는데 예.
사건이 너무 없어서 진짜 여기서 물 먹으면 지옥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팀도 아니고 경제지에 지금 물을 먹어서 예, 지금 도봉 라인에 있는 수많은 경찰 기자들이 깨질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고요. 아니 제가 이게 왜 마음이 더 짠하냐면 예. 제가 이 98년에 도봉 라인에서 한 1년 반 정도 출입을 했는데 예. 제가 거기서 그 YTN의 노종면 선배를 처음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는 참 추억어린 곳이었는데 예. 후배 도봉 라인 기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그리고 어쨌든 이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더벤처스와 호창성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구속됐다고 해서 결판이 난 건 아니니까요. 재판을 받아봐야 알 것이고 호창성 대표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직감적으로 보면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유죄가 맞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건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 정부가 끝나고 나면 현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벤처기업들한테 너무너무나 돈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뭐 벤처를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해야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제 손에 팩트가 지금 정확히 잡힌 게 없어서 기사를 쓰지는 못했지만 매우 우려스러웠던 조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술자리에서 그 후배 기자가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데 정부가 2년 전부터 벤처기업들한테 돈을 막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눈먼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벤처기업에 이게 스타트업 기업이었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벤처기업에. 그러더니 뭐 한 몇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받아가라.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안내를 해줬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죠. 그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쭉 신청을 했더니 나왔다는 겁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나오기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합격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럼 뭐 잘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후배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쪽의 고민이 뭐냐면 그 처음에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라고 알려줬던 그 브로커가 수수료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수수료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정부가 주는 돈의 절반을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면 5천만 원을 내놔라 이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 돈은 안 줘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으로 보장된 브로커 수수료가 아닌데 안 줘도 그쪽에서 절대로 뭐라고 못한다. 그쪽이 신고를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주지 말라고 그래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후배 기자가 말을 막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조금 더 먹고 물어봤죠.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관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게 뭐 중기청이든 중진공이든 또 어디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돈을 준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벤처기업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합격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기관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이 빨리 나한테 절반을 주지 않으면 내가 돈 안 내려보내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팩트를 더 이상 확인을 못해서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그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창조 경제 한답시면서 2013년에 생 벤처기업들한테 푼 돈만 2,700억 원, 2014년에 5,090억 원, 2015년에 1,119억 원, 2016년 예정이 1,745억 원, 2017년 1조 2,372억 원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돈을 푸는 기준이 뭐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것도 참 팩트가 확인이 안 돼서 뭐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한 그 중소기업에서 들은 얘기인데 기술보증, 신용보증 이렇게 해서 뭐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한테 가서 부탁을 한번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뭐 선거 때 얼마 지원해 줄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관련한 수치들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릴 취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포창성 더 벤처스 대표의 이 일이 사실이건 아니건 이런 일들은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벤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돈을 막 풀었을 때 이 바닥에서 나돌았던 소문은 신청해 눈먼 돈이야 이거였습니다. 신청해 눈먼 돈이야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눈먼 돈을 벌기 위해서 벤처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신청을 했겠습니까? 작년에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작년에 최초로 온라인 사이트를 딱 열자마자 사이트가 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눈먼 돈 찍겠다고 너무나 많은 벤처기업들이 한꺼번에 사이트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작년부터 이 온라인 신청 방식이 뭐 몇 월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뭐 서울 지역,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경기 지역, 이게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자금을 필요하다고 다 달려들었고, 그렇다면 이 많이 달려든 엄청나게 돈이 부족한 벤처기업들 수요 속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창성 대표의 혐의처럼 중간에 엔젤 투자가들이 가로챘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자금을 배분해주는 곳에서 중간에서 야료를 부렸을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중간에서 야료를 부렸을 수도 있고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정상적으로 흘러갔는지 혹은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직까지 제가 제 손에 든 팩트가 없어서 더 이상 그 정치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만약에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탄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헤비급 문제들 중에 굉장히 저는 유력한 후보의 영역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기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좀 지켜보고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평소 시를 좋아하시고 수필가로서 무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기도 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을 또 다른 의미의 국부로 만든, 세로로 읽어야 본심이 제대로 드러나는 이승만 찬양시 저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정부 비판은 물론이고 패러디조차 금지하는 시대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까부는 새끼들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이승만 대통령은 박동지 아버지에게 있어서 쿠데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려 훗날 박동지 아버지가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분으로서 이분에 대한 모독, 모욕은 우리의 최고 존엄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세로로 읽었을 때 한반도 분열, 친일 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란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모독을 넘어 이 나라 보수를 몽땅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흉악한 망동으로서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앞으로 세로로 쓸 수 없게 하고 또 가로로도 쓸 수 없게 하기 위해 대각선 읽기로 글을 읽도록 법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패러디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패러디나 풍자 모두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가혹하게 탄압, 제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환을 계속할 시에는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허가제로 운영해서 허가받지 않은 자는 집에서 낙서만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한국문인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전면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퇴일전의 자세, 백두산 호랑이의 용렬한 패기로서 애국만 하는 나라, 충성만 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비는 그치고 오후부터는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 대해서 DJ가 아니라 JP의 길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DJ가 울고 있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국민의당을 평민당이 아니라 자민련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다. 평민당은 서울에서 1등했지만 자민련은 어림없었다. 수도권에서 1등 못하는 정당이 수권정당, 대한정당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민련이 한때 60석 가까웠었죠.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60석만 갖자.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